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1로 평범하게 사는 아주마입니다. 저에 대해서 자랑할 건 하나도 없지만 어디 가서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제 딸아이예요. 제 나이쯤 된 엄마들이면 모두 다 느끼실 것 같은데 정말 딸이 최고잖아요. 엄마한테는 제일 좋은 친구이기도 하고 남편 욕이며 남들한테 못하는 소리도 다 들어주는 하나뿐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어딘가에선 아들 타령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믿어지시나요? 뭐만 해도 아들이 최고인 집이 있다는 게. 뭐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 애를 그저 오냐오냐 키워서 인성을 엉망으로 만드는 게 모두 이런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런 집안에서 시집가 말로 담을 수 없이 정말 많은 일을 겪었어요. 그래도 제 나이엔 있을 법하지만 혹시라도 지금까지 이런 일 당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제 이야기가 힘이 될까 싶은 마음에 적어보기로 했어요. 그래도 이 얘기를 어깨 펴고 당당히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우리 딸이 잘 돼줬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식구가 그런 인간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본인 앞길을 차분히 잘 걸어가 준 게 그저 감사의 따름입니다. 키우는 내내 풍족하게 무엇 하나 해준 건 없지만 그래도 환경 탓 한 번 하지 않고 혼자 공부해서 지금은 변호사로 억울한 일, 힘든 일 당한 사람들을 돕고 있거든요. 누가 보면 주책맞게 이런데 딸 자랑이나 하려고 쓴 사연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실은 얼마 전에 인연을 다 끊어버리고 피해서 살 정도로 큰일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참 기억도 나지 않지만 20대 초반에 멋모르고 시집와서 3년 안 된 시점에 지금의 딸을 낳았어요. 사실 남편은 친오빠의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요. 대학 간 뒤로 서로 소식도 모르고 지내다가 직장에 다시 집 근처로 오다 보니 우연히 만나서 둘도 없는 단짝으로 지내더라고요. 착하고 성실하다는 것 말고는 아는 것도 없었는데 엄마는 그런 오빠를 참 대견해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모르는 집안 사정이 있더군요. 제 시기는 그 어릴 때 아버지 잃고 하나뿐인 엄마라도 잘 모시겠다고 저렇게 일찍 일을 시작했단다. 애가 속이 얼마나 깊니? 네 오빠처럼 툴툴거리기를 해. 참 괜찮아 사람이. 보면 볼수록 진국이야. 아,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온 거구나. 서울에 직장 잡기보다 빨리 그냥 취직만 되면 어디든 가서 일한다는 생각으로 왔다 그러더라. 네 오빠 봐라. 그 자존심에 어떻게든 거기서 일해보려고 하는데. 참, 네 오빠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해도 저렇게는 못할 녀석이야. 그때 당시 저는 여자애라고 집 떠나 사는 건 상상도 못하겠다며 인근에 있는 대학을 보냈고 오빠는 남자라 서울 쪽으로 길을 쓰고 대학에 갔는데 막상 취업은 잘 되지 않아서 힘들어할 때였죠. 그런데 남편은 과감하게 다시 내려와 연봉이 깎이든 뭐든 신경 쓰지 않고 일단 일부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본인이 가장이 됐다는 책임감이 강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엄마는 음식만 했다 하면 남편을 부르더라고요. 제식이도 와서 먹고 가라고 해. 전화해봐. 내가? 오빠도 없는데 굳이 왜 불러? 우리끼리 먹자. 전 솔직히 오빠도 없는 상황에 제가 연락을 한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가 그럴 때마다 말렸는데 도리어 엄마는 걔도 내 아들이나 다름없어. 얼른 연락해보라니까. 아니 뭐 특별한 것도 없잖아. 그놈이 밥이나 잘 챙겨 먹고 사는지 모르겠네. 안 봐도 부실하게 라면이나 먹고 살 거야. 아니 우리 먹는 거에 수저 하나 더 넣는 게 뭐 어렵다고? 굳이 특별한 거 차려서 부르는 게 더 부담이지. 얼른 연락해.
아, 알았어. 지금 해요. 그렇게 오빠가 없이 남편과 단 둘이 집에서 보내는 날이 꽤 많아졌죠. 그리고 올 때마다 남편은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이 과일이라도 꼭 하나 사서 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밥을 다 먹고 나더니 갑자기 제 방 구경을 하겠다면서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여자 방이라 다르긴 다르다. 네? 내 방하고 비교하니까 신기해서 깔끔하고 향도 좋네. 무슨요? 그냥 다 똑같죠. 이거 별거 아닌데 너한테 주고 싶어서. 그러더니 제 책상 위에 향수를 놓고 가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선물이에요? 이거 비싼 거 같은데. 어머니가 차려준 밥 얻어먹은 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실은 친구 녀석이 여자친구 생일이라고 백화점 끌고 갔다가 이거 보니까 네 생각이 나서. 저요? 그동안 밥도 얻어먹고 해서 고마움의 성의 표시라 생각했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날 친구 동생으로 보는 건 아니구나 싶은 느낌이 있었죠. 그리고 얼마 뒤 엄마가 밥만 해놓고 외출을 하며 남편에게 연락을 하고 간 모양이더라고요. 원래 금요일 저녁은 거의 같이 밥을 먹곤 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전 집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려 문을 열었더니 남편이 서 있더라고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단둘이 시간을 보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 엄마가 어디 가서 오는 줄 몰랐어요. 그럼 집에 희경이 너 혼자네? 밥 안 드시고 온 거죠? 그럼 제가 차려드릴게요. 아니야, 미안하게 무슨. 그리고 나 솔직히 밥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닌데 네 얼굴 볼 겸 오는 거지. 농담이죠? 농담 아니야. 그럼 오늘 괜찮으면 우리 나가서 같이 밥 먹을까? 어제 월급도 받았는데 너한테 이 기회에 맛있는 거 사줄 수 있겠다. 오빠가 크게 쏠게. 가자. 그렇게 외투 하나만 걸치고 나가서 밥도 같이 먹고 영화까지 보고 늦은 시간 집 앞에서 헤어지는데 갑자기 친구 오빠는 너한테 남자 되긴 어려울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난 솔직히 예전부터 너한테 관심 있었어. 그리고 어머니도 좋고 그냥 이 집 식구가 되고 싶단 생각을 자꾸 올 때마다 하게 되네. 속 보이지? 그냥 다른 뜻은 없어. 이렇게 몇 번 만나보는 건 어때? 사실 남자를 만나기엔 제가 너무 숫기가 없는 편이라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호감이 있던 단계에서도 금방 흐지부지 되곤 했는데 확실하게 마음을 표현해주니까 저도 그런 상황이 내심 안정감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부모님도 오빠도 모두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입 모아 말하는 사람이니 더 재고 말 것도 없었죠. 그냥 오늘처럼 이렇게 보는 거 말이죠? 그래, 우리 차근차근 시작하자. 부모님 아는 게 혹시 부담이면 일단은 말씀 안 드리고 만나도 되고. 네가 편한 대로 해. 언제라도 네가 만나다가 이 인간 별로다 하면 끝내도 돼. 정말이에요? 자신 있어서 하는 소리야. 그렇게 틈만 나면 서로 공원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집에서 밥도 먹고 바래다 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오빠가 편해졌고 그렇게 인연이 되어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가게 됐죠. 세상에 사랑이라면 무조건 심장이 뛰고 떨려서 어쩔 줄 모르는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편안한 사랑도 있다는 걸 남편을 통해 저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연인 때와 다름없이 결혼 생활까지 이어졌고 순리에 맞게 지금의 딸아이를 낳았죠. 우리 때만 해도 무슨 산후조리원 같은 게 있겠어요? 그저 친정엄마가 해다주는 미역국이나 먹으면서 잠시 쉬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그때부터 시어머니 본색이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친정에서 쉬고 있는 제게 시어머니는 연락이 와서
아이고, 대단하다. 아, 며칠을 자빠져 있는 거야, 친정에. 거기서 살 참이냐? 아, 어머니, 안 그래도 모레쯤 갈 참이었어요. 나 때는 낳자마자 다음날 밥 차리고 다 했어. 그래도 멀쩡하기만 하다. 곧 간다잖아요. 누가 보면 아들이라도 낳은 줄 알겠어. 네? 벼슬이라도 했어? 어? 시어머니나 친정부모님이나 솔직히 같은 시대에 산 사람들이고 그래서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당시에도 보기 힘든 이야기를 저에게 늘어놓더군요. 됐어. 딸 낳고 무슨 그런 난리를 피우냐? 아니 지금 또 애를 갖는다고 해도 첫째가 딸이면 기가 눌리게 생겼네. 내가 이래서 첫째는 무조건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이러냐? 응?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으면 제가 첫애로 딸을 낳은 게 세상이 무너져도 될 법한 일이더군요. 고생했다는 말 딱 그 한마디만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정말 온몸이 다 찢어지는 고통을 견디면서 출산하고 나서 처음 듣는 말이 이런 이야기라니 평생 가도 안 지워질 것 같더라고요.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내 평생 꿈이. 아들이든 딸이든 저한텐 똑같은 자식이에요, 어머니. 제발 그 말씀 그만하세요. 자꾸 그러시니까 저도 상처받아요. 상처? 야, 내가 할 소리야, 내가. 내 속 열어서 까맣게 다 타들어간 것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신경이다. 아니, 둔한 거냐, 미련한 거냐? 딸인 줄 알았을 거 아니야, 넌. 산모가 그것도 몰랐어? 알았으면 뭐 어떡하실 건데요? 낳기 전에 내가 조치를 취했지. 조치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게 해선 안 될 말까지 하더군요. 없애는 것도 있었잖아. 어차피 딸려는 키워봤자 큰 인물도 못 돼. 그냥 시집이나 가서 너나 나처럼 남편 뒷바라지나 하고 사는 거라고. 내가 그런 거 보자고 지금 며느리를 얻고 이렇게 학수고대하면서 살았겠어? 난 이날만 바라보고 살았어. 그걸 네가 다 망친 거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어느 순간 저만 보면 포기했다. 아, 백기 들었어 나는. 백기요? 너한텐 글렀어. 너 그러니까 나중에 죽은 시아버지 유산이며 과수원에서 매달 나오는 돈 너한테 갈 거라고 절대 꿈도 꾸지 마. 큰 놈 데려다가 그런 실수를 저질렀음. 너도 대가를 치러야지. 돌아가신 시아버지 앞으로 과수원 운영하는 게 있어서 거기서 매달 나오는 돈이 꽤 된다고 들었거든요. 아무리 그렇다고 제가 그 돈을 탐내겠어요? 근데 딸 낳은 죄로 저에겐 아무것도 줄 수 없단 식의 어머니 태도가 절 화나게 만들더라고요. 어머니, 애도 다 들어요. 어려서 모를 것 같죠?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세요? 조그만 게 알아듣기는? 네가 딸이란 걸 알았을 때 그때 생각을 다시 해봐야지. 나하고 상이라도 한마디 했어봐. 아,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하나? 상의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없애란 소리 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시면 정말 벌 받아요. 나 같음 그랬다. 벌 좀 받는 게 왜? 그게 무서워? 난 무서울 것 없다. 왜 못해? 아, 쟤는 지 손으로 절대 좋은 팔자 못 만들어. 그게 딸이란 거야, 딸. 누가 보면 아들 낳으려고 여태 목숨 연명한 사람처럼 그런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어머니도 저도 딸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가 태어났는데 아들 아니라고 없앨 생각이나 하고 그랬다면 얼마나 서럽겠어요? 어떻게 그러세요? 서러울 것도 많다. 너 둘째 낳을 생각하지도 마. 이제 와서 아들 낳는 게 더 골치야.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해요. 아, 근데 이게 어디 꼬박꼬박 토를 달아? 뭐 잘한 게 있다고? 그렇게 서로 언성을 쌓고 난 이후론 차라리 안 보고 사는 게 속 편하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점점 저도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을 때쯤 동서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앞서선 내색 못하고 만나는 날이 많아졌죠. 그리고 저는 시모와 동서가 딱 같은 부류의 인간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동서도 얼굴 바꾸는 게 보통 내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시집 오기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어머니는 동서를 따뜻하게 대하더군요. 아, 그래서 우리 둘째는 애는 언제쯤 가질 생각이니? 아, 저도 어린 나이는 아니니까 빨리 가지려고요. 엄마 말이 1살이라도 어릴 때 키우래요. 그래. 잘 생각했다. 아이고, 기특한 것. 우리 한의원 좀 가보자. 약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저 감동받았어요. 아이, 감동식이나. 넌 이렇게 사람 해줄 맛이 나게 말도 이쁘게 한다니까. 누구랑 다르게 어쩜 이럴까?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어, 정말로. 어머니가 말하는 그 누구는 말 안 해도 저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셋이 만나도 투명인간이 된 것 마냥 옆에서 그냥 앉아만 있다가 오곤 했어요. 그리고 동서는 아들을 낳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토록 원하던 첫째로요. 그러면서 집안 분위기가 완전 동서집 위주로 흐르기 시작했죠. 제 딸은 저처럼 없는 사람인 게 너무도 당연했고 이 집안 하나뿐인 손자 승주의 일에 따라 모든 게 달라졌어요. 심지어 명절 때도 딸아이는 새우 알레르기가 있는데 그걸 만들면서 한다는 말이 우리 승주가 새우 좋아하잖아. 많이 붙여. 그리고 동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어머니 저 승주 보고 있을게요. 아, 그래야지. 여기 근처 오지도 말고 승주하고 있어라. 형님 쓰고 좀 해주세요. 얄밉긴 했지만 그래도 명절 하루니까 고생하고 넘기자 싶어서 저도 이를 꽉 물고 잠시만 예린이 방에 데려다 놓고 올게요. 얘는 새우 알레르기가 있어서 기침하고 그러거든요. 아, 그러게 혹을 왜 달고 와? 그리고 동서 아들이 과격하게 놀면서 우리 딸을 밟고 못살게 막 구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와도 시어머니는 박수까지 치며 구경하더라고요. 아이고, 잘한다. 힘도 좋아, 우리 승주. 더 해봐, 더. 어릴 때 치아빠가 저렇게 뛰더니 똑 닮았어요. 아, 옳지. 그리고 전 그 모습에 놀라서 아이를 제지하며 승주야, 하지 말라고 했지? 이건 안 돼, 위험하잖아. 누나가 아프다고 하는데 그만해야지. 그러자 시어머니는 정색을 하더니 저를 노려보면서 누가 안 돼, 누가? 예? 아, 지금 너무 심하게 하잖아요. 여기 내 집에서 어디 감히 우리 손주한테 안 된다는 말을 해. 니까짓 게 누가 기를 죽이냐고. 너 그 말 당장 집어넣어라. 아, 내 앞에서 한 번만 더 그래봐 아주. 네? 아무리 어려도 안 되는 건 말을 해줘야죠. 그렇다고 애가 잘못되냐? 아, 잘못돼? 장난 좀 친 걸로 왜 그래? 그리고 동서까지 합세를 하더라고요. 제 말이요. 우리 승주, 제가 충분히 잘 가르쳐요. 형님이 꼭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기본도 안 알려주는 엄마인 것 같잖아요. 동서도 분명히 봤잖아. 애를 밟고 그러는 걸. 같은 엄마로서 그걸 보고도 기죽인다고 가만히 둬? 형님하고 저랑 교육 방식이 다른 거죠. 남자애라서 이렇게 놓는 거 당연해요. 아, 더라 더. 아들을 낳아봤어야 알지. 징징 짜는 딸 낳아 키우는 엄마가 아들 가진 엄마 마음을 어떻게 알겠니? 저는 결국 짐을 싸면서 그래, 여기 온 내가 잘못이지. 이만 가볼게요.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딸 손을 잡고 오면서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돌아오던 날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무슨 세자 낳는 시대도 아니고 멀쩡히 예쁘고 사랑받아 마땅할 내 딸이 발로 그러는데도 말리는 사람이 하나 없다는 게 제 속이 더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이 일을 듣더니 다신 가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가지 마. 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해? 하필 여자들끼리만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서 정말 녹화라도 해서 보여주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 둘이서 저만 속 좁은 인간으로 말을 맞췄더라고요. 제 입장이 난처했지만 그보다 우리 딸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뒤에서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았죠. 그렇게 아이들이 고등학생 될 때까지 큰 교류 없이 지내다가 동서 아들의 서울대 합격 소식에 온 집안이 뒤집혔죠. 사실 그 뒤엔 고액가해를 하면서 두 사람이 그걸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지만요. 그날 이후로 콧대가 더 높아졌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승주 서울대 간 것 때문에 온 동네방네 플랜카드가 걸렸어. 내일 모레 잔치할 거니까 너도 와서 동서한테 축하 인사는 해야지. 그나저나 네 딸은 대학 어디 간다고? 그건 왜 물으세요? 살다 그런 대학에 처음 들어봐서 입에 붙지가 않아서 그런다. 그냥 이름도 모를 대학 보낼 것 같으면 어디 공장이나 보내서 몸이라도 놀리게 하지? 그게 겉멋이 들어서 또 괜히 이것 한다 하면 돈만 깨져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승주일도 아니잖아요. 뭐? 참나. 하여튼 좋은 말로 할 때 와. 너 형님 노릇 안 하고 사는 것도 내가 승주가 있어서 봐주는 줄 알아. 제 앞에서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은 그 더러운 속이 너무 보여서 갈까 말까 정말 며칠을 고민했어요. 솔직히 집안 경서나 다름없이 크게 생각하는 일인데 잠깐 얼굴 비추는 거라도 해야 하나 싶었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잠깐 들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서울대 다닌다는 동서 아들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왜 젊은 애들이 꾸밀 순 있는데 오토바이에 술까지 먹고 와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누가 쟤를 서울대 간 학생으로 볼까 싶었죠. 그런데도 시어머니와 동서는 그저 사랑스러운지 얼른 먹어. 너 새우 좋아하잖아. 이 할미가 다 했어. 알았어. 이따 먹을게. 나 배부르다고. 제발 나 따라다니면서 음식 주지 마. 할머니, 나 돈 좀 줘. 돈? 그래. 얼마나? 일단 할머니한테 있는 건 다 줘. 아니, 어떻게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좋고 부족한 게 하나는 있어야지. 이 할미는 너만 봐도 배가 불러. 그 광경을 두 눈 뜨고 보고 있자니 제 발등을 찍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리고 옆에 서 있던 딸과 저를 보면서 야, 미래의 우리 회장님한테 인사해, 얼른. 그래야 나중에 승주가 회장 되면 거기 청소라도 하나 시켜주지. 미리 인사해두라니까, 얼른. 또 빈정상하는 말만 퍼붓더라고요. 그러더니 딸애한테 야, 너 배 아프지? 할머니가 더 배 아프게 해줄까? 아예 약을 올리며 실실 웃더니 주머니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동서 아들 손에 쥐어주더군요. 자, 할미하고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거야. 그 모습에 동서도 놀라서 다가오더니 어머, 1억이야. 너 엄마보다 이제 더 부자네. 이제 우리 승주한테 이 할미 목숨까지 다 맡기는 거다. 할미 가수한 땅도 다 승주한테 줄 거고, 서울대 졸업하면 승주 앞길에 보탬 돼야지. 너희는 오늘 부침개나 실컷 먹고 가라. 그리고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딸과 저에게
할머니 미래가 다 보여. 잘 될 사람한테 투자하는 거야. 아, 그러게. 너도 뭐라도 좀 잘해보지 그랬냐? 그런데 딸은 개의치 않은 표정으로 당당히 대답하더군요. 정말 보이세요? 나중에 제가 회장 될지도 모르는데. 얼씨구, 큰 소리 치는 건 네 엄마 닮아서 잘하는구나. 승주한테 미리 고개 숙여. 그게 득이야. 아, 너한테도. 그리고 동서는 그 옆에서 명절날처럼 본인이 시어머니 행세를 하면서 거만을 떨더군요. 전 아무 말도 한 것 없어요. 어머니가 선택하신 거지. 형님도 그러니까 애 공부라도 좀 제대로 시키지 그랬어요. 전 형님이 교육에 꽤 일가견 있는 줄 알았죠. 아, 그 나물에 그 밥이지. 저것들이 뭘 해? 우리 딸 혼자 힘으로 다 아는 애야. 이 어린 나이에 승주처럼 돈 받아가는 법도 없다고. 그래요? 좋으시겠네. 그래서 이름 없는 싸구려 대학에 갔나 봐요. 뭐라고 동서? 서울대가 다는 아니잖아. 사람 일 몰라. 더 가봐야지. 이미 막다른 길 아니세요? 말 다 했어 지금? 야, 잔칫날 재 뿌리지 말고 큰 소리 낼 거면 가 당장. 부침개도 얻어먹을 팔자가 못 된다 너희들은. 그 일을 끝으로 점점 더 각자 지내게 됐죠. 서울대 합격까지는 축하했으면 됐다. 저도 그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딸은 대학부턴 부모 도움 없이 아르바이트에 학교까지 병행하더니 사법고시를 보겠다는 큰 목표를 갖더라고요. 솔직히 엄마지만 저도 그런 게 아무나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두고만 봤죠. 혹시 하다가 제풀에 지치더라도 잘했다,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딸은 몇 년의 공부 준비에 매진하더니 사법고시가 폐지되기 몇 년 전에 아주 가까스로 합격하더라고요. 몇 해만 더 늦었어도 아마 우리 딸한테 변호사라는 운명은 피해갔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딸이 처음으로 울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 사실 승주 때문에 잘 되고 싶었어, 엄마. 승주가 왜? 남자애라고 태어나자마자 예쁨 받더니 서울대 가니까 걔가 사랑받을 이유가 더 확실해졌잖아. 그런데 나는 미워해도 되는 애가 돼버렸고 내가 어릴 때 걔한테 얼마나 많이 당했는데 엄마 말곤 아무도 혼내는 사람이 없었어. 나한테 문다고 욕했지. 그래서 실력으로 내가 꼭 갚아주고 싶었어. 잠 올 때마다 걔랑 할머니 얼굴 떠올리면서 공부했다? 그럼 잠이 확 깨. 한 번도 동서 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제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딸은 알고 있었더군요. 엄마로서 그걸 다 전해지게 둔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더 그 사람들하고는 멀리 지내는 편이 좋겠다 생각했죠. 이제 우리 딸도 어디 나가서 변호사라고 당당하게 명함 내밀 수 있는 자리에 왔는데 그걸 똑같이 떠벌리고 으스대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친척들 통해 그 이야기를 듣고도 시어머니는 초를 치더군요. 어찌 운이 좋았던 모양이네. 사시가 개나 소나 합격을 하는 모양이다. 실력으로 안 돼서 하다 보면 금방 그만두게 될 거야. 괜히 들뜨지 말고 조용히 살아. 시끄럽게 살 생각 전혀 없어요, 저희도. 가끔 연락이 와도 꼭 그런 소리나 하고 끊으니 그 전화 받은 날에는 밥맛이 뚝 떨어질 정도였어요. 그리고 5년 정도가 지나자 우리 딸은 더 자리를 잘 잡고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아서 로펌에 들어가더라고요. 변호사가 저는 합격만 하면 금방일 줄 알았는데 된 후회가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많은 일을 경험해보는 연륜도 필요한데 딸이 그 시간 동안 돈 생각 안 하고 여기저기 다니며 배우더라고요. 그런 모습은 남편하고 닮았다 싶었죠.
그리고 시어머니와 동서 소식이 뜸해지자 저도 사는 게 훨씬 편하고 좋더라고요. 종종 전화 와서 초치는 소리하고 끊는 것에서도 해방이 됐죠. 친척들에게 시어머니가 동서와 함께 집도 팔고 이사를 갔단 말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5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뜬금없이 시어머니와 동서가 집까지 찾아왔더군요. 미적지근하게 인사만 하며 지난 세월이 오랜데 얼떨떨하더군요. 그렇다고 집까지 온 사람을 내쫓을 순 없잖아요. 일단 거실에 모여서 차를 대접하는데, 형님, 우리가 지금 너무 급한 문제가 터져서요. 그래, 가족 일이니까 이럴 때 좀 서로 도와야지. 두 사람은 서로 눈치를 보며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우리 승주가 대학 가서 질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다가 지금 사고가 난 모양인데,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이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우리 착한 승주는 아무 죄 없다. 응? 너는 알지? 눈까지 팅팅 부은 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간단했어요. 결론은 음주 사고였죠. 그런데 끝까지 운전을 한 자기 아들 실수가 아니라며 부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어릴 때 우리 딸을 괴롭히면서도 장난이라고 우기던 것처럼요. 잘못을 했으면 뉘우쳐야죠. 운전은 승주가 있다면서요. 저는 최대한 이성적인 말투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정말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누가 들어도 잘못을 했고 벌을 받아 마땅한 일이었으니까요. 뭐라고? 너 어떻게 가족끼리 그런 말을 쉽게 해? 형님, 우리 승주는요, 정말 착하게 공부만 했는데 그날 하루 재수없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애들 때문에. 걔네들 있죠? 이름도 없는 대학 다녀요. 한심한 것들이 승주한테 들러붙었다고요. 그게 대학이랑 무슨 상관이야. 같이 놀면 친구지. 동서는 세월이 흘러도 그 썩어 빠진 개념이 여전하더군요. 누가 친구예요? 절대 아니라니까요. 다 큰 아들을 아직도 5살처럼 취급하는 걸 보니 제가 실수가 터지더군요. 정작 사고친 애는 어디 있고 이러고 다녀? 우리 승주는 지금 상처받아서 말이 아니에요. 아무도 변호를 안 해주려고 해요. 형님, 우리 승주 인생 이대로 끝날지도 몰라요. 이예린이 좋은 로펌 다니던데 제발 한 번만요. 부탁드릴게요. 제가 대신 형님 말하는 건 뭐든 다 할게요. 정말이에요? 우리 지금 과수원이랑 다 팔아넘겼어. 이것 때문에. 그 지신세가 다 됐다고. 하다 여길 왔겠냐. 승주가 또 맨날 와서 돈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동서가 악을 지르며 어머니, 이 와중에 무슨 돈 얘기를 해요? 승주 일인데. 어머니가 줘놓고 인제 와서 생색내요? 아까워요? 내가 언제 아깝다고 했냐? 말도 못해?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나 있으세요 좀. 그러더니 갑자기 둘이 언성을 높여 싸우더라고요. 참나, 우리 집에서 가관도 아니더군요. 원래 얼굴 바꾸고 사는 인간들이 궁지에 몰리면 이런다더니 딱 그 짝이었죠. 이게 진짜 내 전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먹었어. 그러니까 누가 달랬냐고. 어디서 능력도 없는 변호사 데려와서 지금 상황 꼬이게 만든 게 누구야? 누구냐고. 염치가 있으면 이제 어머니 승주 인생에서 빠져요. 내가 없었으면 승주도 없었다. 어디 감히? 좀 모르는 척 해줬더니 뭐 되는 줄 알아요? 늙어 빠진 여우야. 우리 승주 내가 데리고 사라지면 그만이야.
넌 죽는 날까지 못 보게 할 수 있어. 이게 어디 시애미한테 늙어 빠진 여우?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해봐. 그러더니 둘이 몸싸움까지 벌이더라고요. 동서도 이제 시어머니고 뭐고 아들이래 뵈는 게 없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전 이 일의 가장 핵심은 동서 아들인 것 같아 전화를 걸었죠. 두 어른들이 전 재산을 날려먹을 정도로 뛰어다니고 몸싸움까지 벌이는 이 지경에 정작 사고친 애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뻔뻔한 목소리로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는 눈치였죠. 누구라고요? 큰엄마? 뭐야 그게? 나 알아요? 철없는 소리나 하고 있는 걸 보고 저도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마침 들어온 딸아이를 향해 싸움을 멈추더니 두 인간이 들러붙어 애원을 시작하더군요. 너밖에 없다. 우리 승주 좀 살려줘. 너 잘 나가잖아. 이 늙은 할머니가 죽기 전에 소원이다.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도 딸은 터질 게 터졌다는 얼굴로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이어가더군요. 서울대 가서 잔치했을 때도 온 애들이죠.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맞아, 걔네들이야. 그때도 이미 술 먹고 탄 상황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그냥 습관인 것 같은데요. 이 기회에 버릇 제대로 고치세요. 아니야, 우리 승주는 그런 애 아니야. 이렇게 현실을 모르고 성인이 된 애를 감싸고 도니까 승주가 이렇게밖에 못 큰 거예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그러자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바짓가랑이에 잡더라고요. 그래, 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키운 죄야. 그래도 이번 한 번만 살려줄 수가 없을까? 다음부턴 내가 제대로 혼내서 교육할게. 가르칠게. 정말. 그런데 그 말에 딸이 냉정함을 지키며 현실을 확실히 일러주더군요. 얘 변호를 아무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 이런 반성도 안 하는 애를 변호까지 해주려고 하겠냐고요. 그리고 다 큰 성인을 억지로 태워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 기회에 제대로 크게 해주세요. 뭐? 안 돼. 우리 승주 이런 걸림도 생기면 안 된다. 한 번은 본인이 알고 넘어가야죠. 이대로 가다가는 나중에 사람도 쳐요. 아무리 식구라 해도 저도 변호는 못합니다. 돈을 얼마를 갖고 오든 절대 안 해요. 들었죠? 돌아가세요. 형님이 말해주면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난 동서처럼 우리 애를 내 인형으로 난 키웠거든. 우리 애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난 그 선택 따를 거고. 그러니까 나한테 매달리지 마. 소용없어. 놔. 동서는 세상이 무너진 듯 주저앉았고 어머니는 아예 현관 바닥에 머리를 박고선 한참을 울더라고요. 그리고 전 그때 이 일을 처음 그들 앞에 꺼냈습니다. 애 5살 때부터지. 어린애 등 밟고 사람한테 위험하게 행동하는데도 어머니 한단 소리가 잘한다고 그 한마디였어요. 그러니 어떻게 컸겠어요? 아닌 걸 아니라고 알려주질 않는데 언제든 막아줄 두 사람이 있으니까 믿고 까부는 거라고요, 걔도. 할머니, 나한테 고개 숙이라고 그랬죠? 미래가 다 보인다고. 난 할머니 후회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더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나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돼서 좋은 변호사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켜보세요. 내가 할머니 틀렸다는 말 꼭 들을 거예요. 우린 그렇게 두 사람이 하염없이 울다가 지칠 때까지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더 지독하고 못된 말도 많았지만 그런 말 없이도 자신의 전부였던 애가 망가져가는 이 상황이 충분히 처참했으니까요. 결국 우리 집안 자랑인 동서 아들은 처벌을 피해갈 수 없었고 그간 큰 사고가 워낙 많았더라고요.
그러니 이번 일도 적당히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겠죠. 나중에 딸의 통에 들었는데 이 사건을 맡은 경찰도 질이 나쁜 애로 변해가는 것 같아서 이쯤에서 꼭 막아줘야겠다. 어른으로서 그 생각을 했다고 하더군요. 애를 제대로 못 크게 하는 어른도 있지만 잘 크게 하는 분들도 아직 세상에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전 이제 당당하게 말합니다. 자식 농사 하나는 내가 최고다. 이렇게요. 변변치 않은 대학의 집안에 딸이 내세울 게 자기 힘으로 얻어낸 노력의 결과인데 저는 그것만큼 자랑스러운 게 없어요. 그래서 농사에 비유하는 모양입니다. 땀 흘리고 성실하게 일한 대가는 이렇게 돌아온다고 말이죠. 농사처럼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저처럼 시집살이가 낫지 자식 인정 못 받는 괴로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더 멀리 보고 가보시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네요. 농사처럼 꾸준히 잘 가는 게 결국 이기는 거라고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